광해군의 상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아버지 견제는 더욱 심해졌고요. 명나라 책봉 승인도 받지 못한 이 광해군은 일국의 세자면서도 길을 펴지 못한 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궁안에 들어온 존재가 누구였다고요? 임목대비. 네, 맞습니다. 바로 임목대비였습니다. 이제 젊은 대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대군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손조가 건강한 상태에서 만약에 대군이 태어난다고 하면 평소에 가뜩이나 광해군을 질시하던 국왕 손조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세자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광해군 입장에서 볼 때는 좌불안석이죠. 특히 선조는 적자에 대한 열망이 정말 강했거든요. 그러니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다정하게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게다가 이때 광해군이 임목대비와 심적으로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이때 선조는 51세, 임목대비 나이는 19세였습니다. 우와, 30살이 차이네. 네. 부부가 된 임목대비와 선조의 나이 차이는 무려 32살. 조선 왕실에서 손꼽히는 나이 차의 왕과 왕비였습니다. 게다가요, 28세 광해군과 임목대비, 그러니까 어머니 임목대비의 나이 차이 무려 9살입니다. 어린 왕비를 새어머니로서 깍듯이 모시는 게 편할 수는 없었겠죠. 나이 30이 다 된 내가 19살짜리 계집아이 19살짜리 중전을 어머니라 부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란 말이오. 하셔야지요. 정말이지 차마 거짓말은 못하겠소. 그깟 세자 안 하고 말지. 광해군의 입장에선 여러모로 정말 편하지 않은 상대가 임목대비였던 겁니다. 한편 위로는 51세의 남편 선조, 아래로는 28세의 아들 광해군, 그 사이로 들어온 19세의 왕비 임목대비. 부자 사이의 차가운 기류를 느끼며 야, 이거 군생활이 만만치 않겠는데? 왜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임목대비는 이렇게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궁궐 생활을 잘 버틸 수 있는 강단 있는 인물이었을까요? 김 씨는 유순하고 아름다운 덕에 자질도 순수하여 내면에 덕을 지니었고 현숙하다는 소문이 이미 드러났으니 더 고를 수 없다. 자, 이렇게 보면 광해군에게 모질게 대할 만한 사람은 좀 아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죠? 대할 수도 없잖아요. 오히려 장성한 아들 광해군을 마주칠 때마다 오히려 임목대비가 잔뜩 긴장하진 않았을까요? 저 기록은 왕비를 책봉하는 교서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사여구를 모아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왕비를 책봉하는 교서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거의 같은 패턴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덕목을 갖춘 여인을 간택하겠다는 것이죠. 해서 저 자료만 가지고 임목대비가 정말 성품이 착하고 유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죠. 하루하루 차츰 궁 생활에 적응해 나갔을 이 임목대비. 그런데요, 입궁하고 불과 몇 달 뒤 광해군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는 일이 생깁니다. 임목대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네. 즉위 35년 만에 적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에 선조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반면 광해군은 당장 이 왕자일까 공주일까 생각하면서 속으로 피가 바짝바짝 말랐을 겁니다. 그렇게 선조와 세자 광해군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임목대비의 배는 조금씩 불러옵니다. 그런데 임목대비를 바짝 불안하게 만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충궁전에 툭툭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궁녀들이 나가 보니까 임목대비가 거처하는 방 쪽으로 돌이 막 날아온 거예요. 또 어느 날은요, 뒷간에 갔던 궁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뛰쳐나오기도 합니다. 볼일을 보는데 쓱쓱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궁녀들은 야 이거 분명 귀신 짓이야 라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이 원인 모를 흉흉한 일들이 중궁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임목대비 불안한 심장이 쿵쿵 뛰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감에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귀신의 소행으로 알았던 이 일에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유가가 낙태시킬 일 하노라. 유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유 씨가 뭐 육아. 유가는요 유자신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유자신의 사위가 누구였느냐?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행여 왕자라도 태어나면 세자 광해군이 밀려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이 계속 커지니까 불안의 싹을 잘라내고자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그 궁에 있는 임목대비를 공격한다는 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보안. 그게 쉽지는 않죠. 특히 이 기록이 나오는 자료가 개축일기인데 궁중 상궁이라는 아인들이 이때의 일을 기억해서 적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학계에서는 개축일기를 역사적 자료보다는 소설로 많이 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이야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임목대비가 임신한 그 자체만으로 궁중 내의 그 긴장도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방증으로 보면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임목대비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10개월 동안 무사히 잘 자랍니다. 그리고 1603년 5월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궁에 드디어 울려 퍼집니다. 임목대비와 선조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는 정명공주. 전쟁으로 심신이 고단했던 선조에게 복덩이 같은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임목대비는 다시 임신하고 1606년 3월 다시 출산합니다. 자, 이번에 태어난 아기씨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왕자 아기씨 옵니다. 영창대군. 선조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는지 아직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꼬물거리는 그 아들 영창대군에게 노비 100여 명과 토지 100겨를 하사합니다. 이듬해에도요 또 노비 200여 명과 토지 200겨를 특별히 하사합니다. 원래 왕자가 태어나면 원래 이 정도로 뭔가 뭐 줘요? 이렇게 그 왕자가 나이가 차면 이제 대군 봉작을 하고 거기에 맞게 재산을 주긴 주지요. 근데 지금 이거는 왕실의 기본 관례를 깨트려서 즉 강보에 쌓인 핏덩이한테 엄청난 재산을 먼저 줘버린 거죠. 와. 선조의 저런 애착과 사랑은 광해군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뚜껑이 열릴 것이죠. 와, 맞아, 맞아. 말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광해군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었으니 영창대군이 태어난 직후 조정의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하중 일부가 영창대군 편에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영의정이자 실세였던 유영경이 영창대군 편으로 줄을 선 거예요. 그런 유영경이 움직이니까 일부 신하들까지 거침없이 영창대군 편에 서는 겁니다. 조정은 빠르게 영창대군 지지파와 광해군 지지파로 갈리게 됩니다. 아버지 선조의 눈밖에 난 지금 대신들이 막 똘똘 뭉쳐서 지지해줘도 모자란데 자신을 향한 지지가 갈라지니까 이 광해군 열불이 솟구치겠지요. 엄청 화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세자 광해군이 임목대비에게 앙금을 갖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생깁니다. 왕이 동궁에 있을 때 자주 선조의 뜻을 잃자 대비 이하 여러 후궁들이 동궁을 대할 때 불경한 경우가 많았다. 즉 광해군이 세자로 있을 때 아버지 선조의 신임을 점점 잃어가니까
임목대비 이하 여러 후궁들이 세자를 무례하게 대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광해군을요? 무시하는 거죠 지금. 아버지 총애도 받고 대군 지지파도 생기니 귀세 등등해진 거야? 내가 적자 아니라고 지금 세자인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또 쌓였을 겁니다. 이때 인목대비 입궁 4년 만에 적자를 낳았다는 그 자부심에 왕비로서 뭐 당당했겠죠. 네. 혹시 남편이 광해군 대신 영창대군을 세자로 앉히진 않을까? 이런 생각 기대, 할까 안 기대. 할까요? 아 무조건 하죠. 하죠. 무조건 하죠. 아유, 당연히 무조건 뭐. 하죠. 네. 네. 그렇게 임목대비의 마음속엔 어느덧 내 아들 영창대군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쑥쑥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수님, 네. 그 세자가 있는데 임목대비가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생각 아닌가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선조가 건강한 상태에서 앞으로 한 7, 8년만 더 살아주면 영창대군이 한 7, 8세만 돼도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세자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너무 일찍 죽어버리면 이 아들의 안전은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아, 맞네. 그러니까 아마 임목대비도 영창을 낳기 전까지만 해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아들을 낳은 상태가 되면 나와 내 아들을 지켜야겠다. 더 나아가서 지키는 방법은 내 아들 영창대군이 새로운 세자로 책봉받아야지. 아마 그런 식으로 마음이 순차적으로 바뀌어 나갔을 거라고 보죠. 그렇게 인목대비와 세자 광해군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던 1607년 10월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중궁전으로 날아온 소식에 임목대비의 피가 차갑게 싹 식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상이 기침하여 방 밖으로 나가다가 기급하여 넘어졌다고 하였다. 선조가 방 밖으로 나오다가 기급, 즉 호흡 곤란으로 쓰러진 거예요. 선조가 이대로 못 일어나고 세자 광해군이 왕이 되면 이거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광해군에 잘 보여야 되나? 그렇죠. 정말 5만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교수님, 네. 진짜로 광해군이 싫고 영창대군이 너무 예뻐요.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바꿔서, 어리지만 바꿔서 세자로 하고. 조선시대에 보면 아무리 대군 적자라 해도 세자로 책봉하는 거는 적어도 한 7살에서부터 10살 사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글을 좀 읽을 줄 안 다음에 하는 건데, 영창대군은 지금 뭐 2살, 3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대항 카드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광해군을 폐위시키려면은 어떤 식으로라도 구실을 만들어 잡아내야 해요. 명분이 있어요. 근데 광해군도 그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문안 오지 마라 해도 문안을 가요. 왜냐하면 문안 오지 말랐다고 해서 안 가면 불효가 되거든요. 가면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 대궐 문 바깥에 거적을 깔고 엎드려서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런 퍼포먼스를 해야 책 안 잡히는 거예요. 임목대비는 제발 선조가 몇 년만 더 건강히 살아주기를, 그래서 영창대군을 지켜주고 후계자로 만들어주길 바랬겠지요. 그런데 3개월 뒤 1608년 2월 1일 임목대비는 아연실색하며 다시 선조의 침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점심에 선조가 동궁에서 올린 약밥을 먹은 뒤 갑자기 또 쓰러진 거예요. 이후 회복하지 못한 선조는 결국 숨을 거둡니다. 자, 선조가 죽은 직후 임목대비는 선조가 작성해둔 유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대신들이 모여있는 빈청으로 전달하죠. 선조의 유언을 공개적으로 광해군과 대신들에게 알린 겁니다. 자, 형제 사랑하기를 내가 있을 때처럼 하고 참소하는 자가 있어도 삼가 듣지 말라. 선조는 마지막 순간 세자 광해군에게 어린 영창대군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교수님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 보면 선조도 되게 불안했나 봐요. 상당히 불안하죠. 당시 그 왕조 국가에서는 경쟁 관계였다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왕의 경쟁자였던 왕자는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선조로서도 이제는 광해군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임목대비가 이 유언을 보고 내용을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와서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을 공개한 행위는 대비로서 당당히 했지만 그 행간으로 뭐가 읽히냐 하면 광해군한테 읍소하다시피 네, 맞아요. 부탁하는 거죠. 지켜달라.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 왕의 유언이 무조건 그걸 좀 약간 어명처럼 지켜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기본적인 예의는 다 갖추지만 상황이 바뀌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그렇게 선조의 뜻을 전한 임목대비는요, 그 후 신하들을 모읍니다. 자, 신하들을 보던 임목대비는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왕이 죽고 나면 대비는요, 세자의 즉위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권한을 쥔 임목대비가 누가 뭐라고 청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자 광해군을 당장 보위에 올리라면서 앞장선 거예요. 선조가 죽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이었습니다. 조선 시대에 보면 왕이 죽으면 슬픔을 최대한 표한 다음에 마지못해 떠밀려서 올라가는 게 또 기본적인 관례였어요. 보통 한 닷새에서 엿새 걸리거든요. 근데 엿새 동안 계속해서 왕위를 비워둔 채 있으면 영창대군은 계속해서 광해군과 경쟁 구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항복한다. 닷새도 필요 없고 바로 즉위하시오 라고 하면서 광해군 쪽으로 완전히 마음을 바꾼 것이죠. 광해군 입장에서 봐도 좋은 명분을 얻어가지고 왕이 죽은 지 바로 다음 날 즉위해버립니다. 와. 상당히 그러니까 관례로 보면은 무척 빨리 한 거죠. 그만큼 당시 전국이 불안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선조가 승하하고 바로 다음 날인 1608년 2월 2일 광해군은 조선 15대 왕으로 드디어 즉위합니다. 광해군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때 임목대비는 자신이 광해군을 빨리 즉위시켜줬으니까 부디 영창대군과 자신을 향한 앙금을 풀어주길 좀 바라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거 해줬으니까. 그러려고 한 건데. 그렇죠. 하지만 안 돼. 광해군이 즉위하고 7개월 후 임목대비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와. 누군가가 사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누구요? 바로 영창대군의 편에 섰던 선조대의 영의정 유영경이었습니다. 아. 영창대군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중심축 유영경을 바로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또 7개월이 흐른 1609년 4월 이번에도 임목대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사망 소식이 전해집니다. 광해군의 친형 임해군이 영모죄로 강화도 교동에 유배 갔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광해군이 일단 중요한 거는 명나라 황제의 세자 책봉을 받아야 하는데 당시 명나라 내부 사정 때문에 책봉을 무려 5차례나 거절당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장자가 엄연히 있는데 왜 차자한테 세자를 주느냐, 인정할 수가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광해군의 마음의 상처는 뭐냐 하면은 너는 장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야 라는 말이 큰 트라우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임해군도 영모한 거 아니고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네, 숨만 그 쉬었어요. 광해군에게는 정적이 되는 거예요. 해서 먼저 자기 친형인 임해군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제거한다고 해서 조정에서 문제되지 않아요. 왕조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신하들 모아놓고 형제가 죽어서 슬프다라고 눈물을 한번 흘리고 사건 수사를 덮어버려요. 세자 생활만 약 16년, 아버지의 냉대를 견디고 비로소 왕이 된 광해군이 제일 처음 한 일은 바로 정적 제거였습니다. 동복형의 죽음마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광해군의 모습을 보면서 설마 내 아들까지? 그렇게 임목대비는 4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1613년 4월
차마 믿기 힘든 소식이 임목대비를 강타합니다. 광해군 제위 5년이 되던 1613년 개축년에 벌어진 끔찍한 옥사였습니다. 이 옥사의 시작은요, 이른바 은상 강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대갓집 출신인 7명의 서자, 즉 첨의 자식들이 출세를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벌인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영모와 아무 상관도 없었던 단순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영모 사건으로 탈바꿈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때 강도 사건을 듣게 된 광해군의 측근들이 이거다. 이 사건을 영창대군을 몰아낼 기회로 이용한 겁니다. 자, 먼저 광해군 측근들은요, 박응서라는 인물을 이렇게 회유합니다. 너 살려줄 테니 이걸 영모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라. 아, 그렇게 광해군 측근 세력이 넘어가 말을 맞춘 박응서는 광해군 앞에 잡혀와서 지금까지 예정되어 있는 계획은 300여인을 동원해서 대궐을 밤중에 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고 인목대비에게 수렴청정을 청하려고 했다는 무시무시한 말이 막 줄줄줄줄 계속돼 나옵니다. 오. 영모. 내내 영창대군을 눈엣 가시로 여기던 광해군의 마음을 읽은 측근 세력이 이걸 대규모 영모 사건으로 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후 옥사는 일파만파 확대됐고요. 그 과정에서 고문받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자는 김부원군입니다. 영모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부원군은 바로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재남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김재남이 이 사건의 주동자라는 것도 광해군과 그 측근들이 그럼 만들어낸 건가요? 일단 측근들이 만들어냈다고 보통 보고 있고요. 그 개축옥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마치 비유하면 무대 뒤의 총감독은 광해군이었어요. 광해군 입장에서 보면 영창대군은 나의 눈엣 가시야. 이런 우중을 쭉 흘리는 것이죠. 표현을 한 거네요. 없애라고. 그럼 누군가가 이제 앞장서겠죠. 그러니까 이 정작 피는 측근들에게 묻히게 하는 이것도 광해군의 아주 절묘한 정치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편 친정 아버지가 영모 주동자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임목대비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오들오들 떠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임목대비도 영모의 버금가는 일에 연루되고 맙니다.